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오늘은 타너 스님의 그 미래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과연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것은 요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하게 된 게 처음에 출가를 해서 스님의 이 CD를 듣고 타너 스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유교, 도교, 기독교, 그것을 불교적으로 회통을 하시고 선과 화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한번 강의를 하시고 이 교재로서 번역한 그 책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오대선 월정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특강을 하셨던 내용들이 CD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것을 듣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가 전에 뭐 유교라든지 노장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는 동양학, 중국학 그 연구자였는데 타너 스님이 CD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대단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스님의 그 학술적인 그 스칼러십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그때는 이제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으니까 삼위 시절에 앞으로 불교 교재는 타너 스님 책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스님의 책을 따라 읽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보아야 되는 금강경, 기신론, 뭐 원각경, 능엄경 같은 그 사교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관련된 사집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타너 스님 책을 구해서 주석들을 보고 번역들을 보는 것으로 저의 불교의 교학 공부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제가 선원에 갔다 와서입니다. 선원에서 정지를 하다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이제 중국학 부분에 중문학의 이제 석사 논문을 그때 수료만 하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석사 논문을 쓰려고 이제 타너 스님을 논문 주제에 함께 그 거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중문과니까 한국 불교를 제가 전공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논문을 쓰고 싶은데 중문과라서 한국 불교만 쓸 수는 없고 또 이 불교학만 다루는 것은 또 우리 이 그 학계상 중국학에서는 이 유교, 노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서 불교만 하는 논문들은 많이 없어서 유교의 중용을 불교의 큰 선사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선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감산, 덕청, 우익, 지육 두 선사들 명말에 아주 그 대단하셨던 선지식 그 두 분의 중용직지와 성철 스님, 타너 스님의 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교의 중용을 보셨는가 하는 연구부터 시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타너 스님에 대한 그 연구가 거의 그 석박사 논문은 거의 한 편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타너 스님만 전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그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죠. 연구를 시작해서 자료를 모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자료들을 모으면서 큰 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많은 그 스님들과 제가 제자들 이런 분들께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에 가장 관건이 됐던 문제가 다른 분야는 괜찮은데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미래 예견, 미래 예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 타너 스님의 미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스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던 역학이라는 부분,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제3의 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역학입니다. 그 책 내용을 이제 연구를 독학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타너 스님이 생시에 강의를 하시고 이 특강을 하실 때에도 이 미래학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설파를 하셨습니다. 강연 끝날 때 항상 정역을 언급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설로라도 그냥 한번 드러나 봐라. 이거는 역학이 아주 깊어야 되는데 평생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드러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역을 얘기하시고 주역과 역학적인 그 상수역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남아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제 스스로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완전히 분석이 돼야 논문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박사 논문인데 근거 없이 스님의 말씀만 가지고 요약을 할 수는 없고 그 근거가 됐던 역학들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일부 선생이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에 계룡산 연산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계룡산 부근에서 수행하시고 정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유의 글을 남기신 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겠다. 그러는데 이 김일부 선생의 이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 곳이 계룡산의 그 국사봉 밑에 향적산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자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맥이 이어져서 충남대 철학과의 학산 이종호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충남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충남대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학통에서 지금도 충남대 철학과에서는 정역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학위 논문도 쓰고 하는 그런 가풍이 한가닥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정역을 연구하셨던 많은 분들의 책들을 제가 다 사서 일일이 다 보면서 점검을 했죠. 과연 타너 스님과는 어떤 동의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써야 되겠다. 논문에 써야 되겠다. 스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역을 말씀하시고 역학을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항상 제자분들도 그렇고 스님 불교 내용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선과 화엄을 중심으로 불교 내용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분들은 항의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유교나 노장은 말이죠. 외전인데 그것을 꼭 다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혼을 내셨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뭔지를 알고 지금 하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미래에 더 유명해질 거다. 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타너라는 이름이 더 날 거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데도 타너 스님에 대한 첫 번째 박사 논문이었고 타너 스님의 전체를 다루는 개론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다뤄야 됐는데 일부 그 문중의 스님들께서는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는 좀 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은 개론적으로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 논문에 다 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논문을 쓸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타너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타너 이렇게 치면 미래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외에 타너 스님의 뭐 화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의 교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유불선 삼교 회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강의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타너 스님 하면 미래 뭐 예언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쓰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타너 스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달라 할 때 이렇게 서슴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보자는 겁니다. 타너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미래에 대해서 논하셨느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지하셨다는 걸 바로 보자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타너 스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뭐 이런 게 해서 저한테 카톡도 오고요. 그런 부분을 쭉 보면요. 타너 스님 말씀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많이 담겨 있고 막 섞여 있고요. 다른 데에 있는 얘기들이 타너 스님 말씀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점검 없이 그죠? 그렇게 막 나오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타너 스님이 진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스님의 그 마음속 깊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고 타너 스님이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와 미래학에 대해 가지고 박사 논문 썼던 거는 이렇게 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고 여기에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요약 정리를 다 했고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해서 1차적으로 개론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왜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타너 스님은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나는 노스트라다무스류의 예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미래 예견이다. 미래 예지다. 이거는 동양의 역학 그 다음에 이 상수학 그런 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그거는 뭐 수천 년 이어져 내려왔던 이 동양학의 전통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고 불교의 선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스님이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견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신비주의라든지 약간 무속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철저한 역학의 근거에 바탕을 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단적으로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지구의 종말은 없다입니다. 종말은 없다. 그러나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다. 흔히 말해서 빅하우스다. 거대한 혼란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가 겪어야 될 하나의 통과 의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벌써 이미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도의 인구,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포함해서요, 굉장히 많은 종교인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 많은 그 신도분들에게도 타너 스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죠. 심판이나 종말이 아니라 성숙이요 결실이다.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이제 여름이 됐다가 이제 가을로 되는 그런 시기다 이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성숙하고 무르익고 그렇죠. 대신에
숙살직이라 그래서 그동안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은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성숙하려면 피치 못하게 겪어야 될 그 과정으로서 지구의 변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은 없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성주괴공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그것이 다시 무너져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항상 한참 성장해서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공포가 본래 없다. 이제 마음을 공한 자리,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공의 자리에 돌아가 있으면 부동심이요, 평상심이요, 무심이요, 무유공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가지고 텅 비워 있으면 어차피 사람은 나고 죽는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비명에 죽을 수도 있으나 한 번은 언젠간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생일이 하루이듯이 죽는 날도 제삿날도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의 공포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쭉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진해라, 수행해라, 참선해라, 발진기원해라. 능엄경에 있듯이 참다운 마음을 발해가지고 근원 자리로 돌아가 있으면 공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몽상을 여의게 된다. 멀리 전도몽상을 여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건 분명한데 우리 타너 스님 같은 분이 한마디 말씀을 딱 해놓으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하고 공포스럽고 위기가 닥치더라도 타너 스님이 지구 멸망 안 한다고 했어. 아직까지 지구 수명은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어. 그런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엽적인 것, 마지막 지말적인 것에 쏠리게 됩니다. 그 말씀해 놓으셨던 그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그걸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타너 스님의 종지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큰 변혁이 온다. 한번 봐봐라.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전 세계의 선지자라고 하는 공부 좀 하셨다는 분 치고 세상에 변혁이 온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동학에 최수훈 선생이 있고 대종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증산도 강증산이라든지 김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종말을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들 개벽을 얘기했죠. 앞으로 후천 시대가 열린다 이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주로 후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다시 세상이 열린다고 얘기했고 불교에서도 미륵이 하생한다고 얘기했지요. 언제 종말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타너 스님이 동양학의 모든 미래 비전 그때 1950, 60년대에 이미 스님은 미래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엘빈 토플러 나와서 뭐 퓨처올로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도 타너 스님은 나는 취미로 미래학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역학에 의해서 하셨던 거죠. 역학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참선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같은 그 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예견돼 있잖아요. 대방등 대집경 같은데 앞으로 병겁이 온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말법 시대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불교에서도 이 금강경에 열애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인멸에 드시고 난 다음에 500년짜리의 그 양상들이 5번 나타난다. 그래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정법시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 말법시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말씀 나오듯이 그걸 5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정법시대에는 해탈 내고 해탈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 내고 선정에 많이 든다. 내고라는 건 경고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상법시대가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부터는 다문내고다. 선정이 들어서 해탈하는 분은 좀 적어도 부처님 말씀을 잘 외우고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년은 탑사내고다. 이사무에 할 때
이법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사적인 면, 일사자, 사법계 쪽으로는 부처님 도량을 가꾸고 부처님의 근본을 잘 따라서 이 절들을 사찰을 잘 운영하고 여법하게 불사하는 탑사내고의 시대가 있다. 여기까지는 상법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말법시대예요. 말법시대는 투쟁내고다. 투쟁경고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인멸 후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온 세상이 싸운다. 투쟁내고가 오고 이게 진정한 말법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보조국사 당시, 지금 8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당시에 이미 세상은 말법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국사 말씀이 말법시대가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토교로 다 빠졌습니다. 정토정. 근데 우리 보조국사는 시대는 말법시대가 맞다. 그러나 시대에는 정법, 말법 시대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 자성 자리에 정법 자성, 말법 자성이 따로 있느냐? 자성은 영원히 정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말법 시대에 왔다고 해서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참선해라. 우린 참선한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의 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선을 주창하셨던 분이 우리의 보조국사다 이 말이죠. 오히려 말법 시대가 열렸다. 이제 서로 투쟁하고 이제는 여기서는 오타각세에 살 수 없으니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가서 독공부하자라고 하는 정토정이 유행하는 시기에 그때 당시에 새롭게 참선해보자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분이 보조국사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조법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하남 스님이 제대로 된 편집을 하고 현토를 해서 거의 그 보조법어라는 말이 책 이름이 정착하게 된 것은 타너 스님의 번역에 입각해서입니다. 타너 스님이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조사상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경어 스님이 선문 차료에 보조국사의 보조법어 내용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경어, 하남, 탄어로 이어오는 그 법맥 가운데 이 보조사상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법 시대에도 참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조법어의 사상이 그런 거죠. 말법 시대에도 참선하고 발심해라. 그리고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는 거기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경어 스님 사셨을 때만 해도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조선 말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경어 스님은 전국에 사라진 선방문을 다시 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경어 선사께서 크다란 지금의 선방의 선원들을 말이죠. 다시 다 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선사들을 제자로 다 키워놓고 가셨다. 해월 스님, 수월 스님, 그죠? 만공 스님, 하남 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종장들, 우리의 선승들을 아주 길러놓고 가셨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지금 선종 성불교로서 조계종이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선원에서 정진하고 제가불자 분들도 시민 선원에서 정진하는 그 가풍이 그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경어 선사의 그 암흑과도 같은 시절에 그것이 이제 펼쳐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틀림없이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질병들은 또 다른 것이 생겨날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신종플루니, 뭐 에롤라니,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말이죠. 이어서 쭉 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정도씩 질병들이 계속 있어 왔죠.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그 세계적인 양상으로 퍼져서 이렇게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게 된 거는 코로나가 이제 가장 큰 거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병겁이 온다. 병들이 많다. 그리고 이 시절에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전 세계의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들이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개발의 어떤 그 과학 기술과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엄청난 문명을 창조해냈는데 과연 이대로는 좋은가?
생태계를 이렇게 놔둬서 괜찮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아무 곳에나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고 터널을 뚫고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진정한 미래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타너 스님의 그 예지와 예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너 스님이 미래를 보셨던 그런 견해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는 종교가 어떻게 펼쳐질 거며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한 타너 스님의 그 핵심 종지를 잘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역학이나 미래학에 입각하면 전 세계가 너무나 혼란하고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종말이란 얘기가 나온 것이지 종말은 없다는 것이죠. 성숙이다, 결실이다. 그러나 숙살지기로 잎사귀들을 다 한번 떨어뜨리는 날이 온다. 거대한 화산, 지진, 해일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축도 움직이고 북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많은 질병들이 오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변혁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 공포,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병에 더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타너 스님의 결론이셨어요.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부동심을 가지는 거, 무심하게 참선해서 그 어떤 뉴스와 이 세상의 변화에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너 스님이 어떻게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행간의 의미들,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타너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종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그 불교의 회통점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그 무서운 이 마지막 최후의 날 내지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말씀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님이 이제 그 생시에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일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타너 스님이 그 예전에 그 아마 KBS였을 겁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타너 스님이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을 같이 가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PD님이 아주 유명하셨던 그 PD 정수웅 PD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분은 우리나라 그 다큐에 굉장히 대단한 역량을 가지셨던 분이고 우리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것도 감독도 하시고 아주 대단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타너 스님이 인도 성지순례 가는데 같이 촬영하러 가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이제 인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팔을 가야 됩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라고 하는 곳은 지금 현재로는 네팔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팔을 가다 보면 이제 히말라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이제 그 인근을 지나시다가 눈 덮인 히말라야 그 산맥들을 보고 말씀하셨대요. 앞으로 저게 눈이 다 녹아. 저 눈이 다 녹을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 얼어있는 영원히 만년설로 녹지 않는 그 히말라야에 8,000m까지 있는 그 히말라야 산에 그 눈 덮인 그 산에 빙산이 말이죠. 녹아내린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는 과학은 잘 몰라. 나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역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앞으로 저게 녹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PD님께서 스님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일거에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 무시했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그때
타너 스님 말씀하시는 걸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귀담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전 세계의 한국의 다큐 감독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때 스님의 설명을 좀 잘 듣고 제대로 그 인식을 하고 그동안 연구를 해왔더라면 이 지구 생태계와 지구의 변화,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내가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 이런 말씀 하셨죠. 여러분 고드름이 녹아내릴 때 한번 봐라 이거죠. 고드름이 녹아내릴 때 처음에는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얼음물이 녹습니다. 고드름이. 근데 그게 녹을 때 끝까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고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녹아내릴 때 어느 정도 녹아내리고 나면 갑자기 고드름이 뚝 떨어진다 이거죠. 어느 정도 녹아내리면 뚝 떨어진다. 그래서 급격하게 녹아내리는 그 순간들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대요. 고드름의 비유를 해서. 근데 제가 저도 타너 스님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방송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면 북극을 촬영 갔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북극 쪽에서 계속 물이 녹는 소리가 들리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계속 보여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산으로는 무조건 그 산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갈 수 있는 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쭉 배가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속도보다도 북빙하가 녹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산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물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그 빙산이라고 하는 게 끙끙 얼음이 아니라 거기 수포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서 훨씬 빨리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취재진이 빙산 가지고 팥빙수 만들어 먹는 걸 내가 봤어요. 일반 얼음하고 달라요. 그 빙산의 걸 가지고 우유 넣고 팥빙수를 만드는데 보니까 금방 녹아버려요. 금방 녹아버리는 걸 그런 걸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고드름이 한꺼번에 나중에 뚝 떨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빙산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한다 그래요. 자카르타가 수도였는데 이제 10년 안에 물이 잠길 것 같아서 보르네오 섬 있는 대로 평원 쪽으로 수도를 이전을 한다. 그 이전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서 수십 개의 그 기업들이 참가해가지고 수도 이전하는데 큰 이 건설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동참을 한다. 이런 내용을 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바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해수욕장이었던 곳들이 모래가 실려 내려가고 해수면이 차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스님이 40년 전, 50년 전에 이미 역학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참 희유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1970년이었을 겁니다. 일본의 화엄경을 다 번역하고 일본에 가셔가지고 이 동경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일본에서 잘 못하고 있었던가 봐요. 유교의 뭐 주역도 나오고 뭐도 노장도 나오고 불교만 알아서 되지 않는 게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걸 다 번역했다고 하니 일본에서 깜짝 놀라서 당시 김지견 선생이 동경대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타너 스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일본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스님 그 강의를 그냥 듣는 게 낫겠다 해서 일주일간 연장해서 특강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스님이 너무나 그 강의를 멋있게 하셔가지고 물론 통역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의 그 대학자들이 7일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삼배 절을 올렸다 그래요. 그때 숭산 스님께서 일본에 제일 홍법원에 계셨는데 타너 스님을 뵙고 아주 통쾌해 하셨습니다. 저 콧대 높은 일본의 학자들이 스님에게 삼배를 하다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위대한 일이다. 숭산 스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기라성과 같은, 지금 우리가 불교학 공부하면 나오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그때 타나 스님한테 절을 했던 분들인데, 김지견 선생이 이 장면을 녹화도 하지 못하고 촬영도 하지 못하고 사진 한 장 찍어 놓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 해서 시자에게 카메라를 사줬답니다. 다음에 타나 스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거나 하면 그 양상들을 사진도 찍어 놓고 녹화도 하라고 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타나 스님이 일본의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동국대의 조명기 총장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 불교학을 하려면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한국 불교사 연구하려면은 조명기 선생의 원청 연구라든지 불교사에 관련된 그 저술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아주 그 시대의 석학이셨던 그런 선생님이셨고, 동국대 총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 이제 조명기 선생이셨어요. 근데 일화가 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타나 스님이 동국대에 이렇게 지금도 정각원이 있지만요, 대학 선원장을 하셨어요. 대학 선원장,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정각원장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정각원에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던가 봐요. 앞으로 북빙하가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물에 많이 잠기는, 해수면이 많이 잠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지금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생소하지 않겠지만 그때 많은 교직원들과 그 내용을 들었던 학생들, 뭐 대학원생들 전부 다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당시 조명기 총장이 좀 불평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스님이 대학 선원장으로서 선 얘기하시고 불교 얘기하시면 되지 뭐 저런 말씀 하시냐고, 저기 꼭 잘못 들으면 무속인 얘기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본인도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셨겠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타나 스님이 가셨을 때 일본 하네다 공항에 나와서 조명기 총장이 공항에서 절을 막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시자분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했더니 스님 제가 참회합니다. 그래요. 참회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스님의 어떤 그 내용들을 모르고 제가 스님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좀 내가 그랬는데 제가 참회합니다 하면서 일본에 와서 보니까 해변에 있는 많은 집들이 이미 물에 잠긴 곳들이 많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타나 스님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북빙하가 녹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40, 5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걸 정역의 역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2007지다. 불기운이, 잠재한 불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북쪽에 가서 북빙하를 녹인다. 이렇게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 태양이 지구에 빛을 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다시 그 지구 바깥으로 열이 나와야 되는데, 지구가 너무나 공기가 나빠지고 그 석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탄소 제로 운동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많이 써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 전체에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이 돼가지고 태양에서 들어온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료들을 바꿔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이미 타나 스님이 40, 50년 전에 하셨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그것에서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나 스님 역학적으로.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타나 스님의 역학의 분석을. 불기운이, 지구가 여름이 돼서 잠재한 불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북빙하가를 녹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삼계가 화택이다 그랬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불집이다. 불난집이다. 불구덩이다.
화택이다. 이 말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요. 지구와 여름이라는 겁니다. 욕망의 세월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침없이 자기의 뜻을 펼치고 그 다음에 더우니까 옷을 막 벗어 제끼고 바깥에 나와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뜨거우니까 정신질환이 많은 겁니다. 머리는 항상 시원하고 서늘해야 되는데 불구덩이가 되다 보니까 더워서 열이 올라오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월을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화택이라 그러고요. 열반, 니르바냐라고 하는 건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 불을 쉽게 해서 불을 소멸하는 거다. 욕망의 불꽃을 소멸하는 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 오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이게 우리 불교의 미래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불을 식히고 불을 꺼야 된다. 이제 불구덩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역학적으로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한 불의 기운이 북극을 와서 빙하를 녹인다. 그래서 제트기류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기류의 변화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녹은 물들이 이 해수면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돼서 지구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너 스님이 기독교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기독교가 불로서 심판한다. 불로서 심판한다는 게 뜻이 뭐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불기운이 이 빙의빙산을 녹여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정도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노파심이 많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요 최근에 타너 스님에 대한 강의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김일부 선생을 연구했던 그 학통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연락 온 게 있어요. 우리가 정역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김일부 선생이 말한 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시기가 좀 온 것 같은데 이제 그 스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니 그런 시절 인연이 왔는가 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 타너 스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한국 땅에 이런 미래의 큰 지구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주 이런 그 기상 변화와 지질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핵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땅에서 핵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땅에서 그 핵이 문제를 일으켜서 방사능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해롭게 하려고 했던 무력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력이 아닌 문화력, 문력이죠. 무력이 아닌 문력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시절이 온다. 그것이 감방, 우리 한국의 힘이다. 그리고 그 감방은 청년 정신이다. 소원함이다. 젊은 청년들에 의해 가지고 이 시대는 새롭게 구성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 예술, 그다음에 뭐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음악, 이 모든 방면에 있었던 그 문화 예술의 우리 청년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빌보드의 뭐 1위, 2위 이런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넷플릭스 뭐 이런 데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이 저 세계 1위를 한다는데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께 그대로 그냥 세계 1위가 되는 거죠. 한국에 1위 하는 것이 1위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되고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들이 세계에 그 유행하는 형태가 되고 한국에서만 성공을 하면
가장 최고의 콘텐츠를 발휘를 하면 세계적으로 다 선호하는 형태가 된다. 앞으로 한국어도 많이 배우게 될 거고 한국의 문화 예술도 전 세계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역사도 알아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문화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력의 힘보다 100배, 1000배 강한 것이죠. 우리 시절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는 한국이 전 세계에 위기가 오지만 한국은 오히려 발전한다라고 했던 것이 타너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의 종교 사상이 우리에게 넘겨줬던 미래에 대한 공포, 종말이냐, 그 다음에 심판이냐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주축에 한국이 있다. 이런 타너 스님의 아주 희망찬 낙관적 미래학과 아주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보금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많은 세대 계층들이 빨리 우리 젊은 이 청년 세대, 젊은 20대, 30대 세대에게 빨리 문호를 빨리 열어줘서 길을 개척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 말씀이. 4.19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정의감에 입각해서 일어나서 전 세계가 대학생들의 그 시위와 어떤 그런 운동으로 정부가 바뀌는 일이 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양상들이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쁜 짓도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따라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우리 사상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한 사람의 이 발병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의 몇 명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팬데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문화와 좋은 우수한 불교의 정신 문화, 수행의 가풍 이런 것들이 한 명에서 시작되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해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번지듯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타너 스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 젊은 청년들 관상을 봐라. 얼굴 봐라. 우리보다 낫다. 우리보다 앞으로 훨씬 잘 살게 될 거며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밝고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저들에게 우리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힘을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동국대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우리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하거나 리포트 내는 게 우리 시대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명석하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저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한다고? 이게 취준생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우리보다 스펙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있어야 되나? 하루속히 우리가 우리 국가와 기존의 지금 기득권층들은 빨리 이것을 알고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되도록이면 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타너 스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타너 스님이 1983년에 입적하셨는데요. 1983년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갑자년이다 그러셨어요. 1984년이 갑자년이었는데요. 내년 갑자년부터는 굉장히 특별해진다. 세상이 많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갑자년이 언제입니까? 2044년입니다. 1984년 갑자년부터 2044년이 올 때, 이 갑자년이 올 때까지 이 60년에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타너 스님의 입적하시기 1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귀팔계, 문왕팔계가 아닌 새로운 팔계인 문왕팔계가 계룡산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출연했다. 그것을 김일부라는 분이 책으로 엮은 것이 정역이라는 책이다. 그런데 그 책이 1885년에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았는데 김일부 선생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주역은 가르쳐도 정역은 잘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요. 이거는 왜냐? 지금 볼 만한 책이 아니다. 100년 뒤에 있을 미래의 문제를 담고 있는 역학 원리다. 궤도다. 팔계 궤도다.
이 정역 8개는 1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1885년에 나왔던 정역이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그 정역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너 스님은 1984년 갑자년부터 특별한 일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 때 1984년 갑자년 그리고 정역이 탄생한 1985년 이후에 태어났던 한국의 많은 아들, 딸들은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르다. 그 이전 시대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태어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 이 월드컵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축제, 그 다음 평창올림픽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서 전 세계의 한국에 영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말하자면 글로벌화되고 세계 관광을 자유롭게 하고 외국어를 아주 그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세대 그게 전부 다 84년 이후로 84년 갑자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된 것이 아니냐. 동양 챔피언 이런 것들 이제 별로 높게 사지 않는 수준에 왔다 이미. 나는 목표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김연아 선수 세대, 배구의 김연경 선수 세대, 뭐 이런 세대들은 이제 그때부터 전 이제 그 세계의 클래스가 전 지구적 클래스가 됐다.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너 스님 말씀하셨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역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고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세계 정신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갈 그러한 힘이 있다. 그걸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제는 서구의 그 기술적인 그런 학문에서만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양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유교, 도교, 불교라고 하는 형태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타너 스님 말씀이 불교도 이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 우리 불교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너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가를 해주셨어요. 불교의 근본 사상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회통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사상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교가 아니고 이것은 이래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딱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불법의 근본은 아니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이미 불법의 세상이고 하늘에 태양이 있는 한 바이로차나 이 광명변조에 빛이 있는 한 법은 영원히 굴러간다. 전 법륜이다. 법에 바뀌는 항상 굴러가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이후로 계속해서 진리는 현현되어 왔고 이 세상의 불법은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어 왔고 수없이 많은 조사스님과 큰 스님들이 나타나서 부처님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해놨다. 그걸 경륜론 3장의 논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장경에 부처님 말씀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조사스님 말씀도 대장경에 입장이 됩니다. 대장경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속장경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방면에 있어가지고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팔만대장경이다 이 말이죠. 유교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사고전서도 다 팔만대장경이 될 수 있다. 왜냐? 부처님의 근본은 마음법이다. 신법이다. 마음 바깥의 것을 이야기하면 외도지만 마음을 얘기한다면 다 내전이다. 그죠?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나 대학이나 논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장도 결국 마음 닦는 얘기고 기독교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평온하게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서 이웃을 대할 것이냐. 마태복음에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의 나라요라고 하는 말씀을 타너 스님은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한자로 번역한 그 성경들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돼 있지 않고 허심자 복이니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내 기국자여라. 천국이 곧 그의 나라이니라. 그래서 허심으로
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도 본령은 마음 비우는 거다. 동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동자가 천진무구한 무심의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냐? 마음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 우리도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죠. 아미타불 계시는. 그러나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유심정토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정토의 세계다. 서방정토다. 여기가 극락이다 이거죠. 그와 같이 기독교 역시 천국이 죽어서 가는 영생을 누리는 저 어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동자의 마음이 되고 마음이 허심이 되면 바로 이 자리가 그대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낙원이다 이 말이죠. 타너 스님이 그렇게 기독교를 회통해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불안, 공포, 초조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욕망과 욕심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했던 그런 것을 당하고만 살았던 한국이 한 번도 그러한 폭력을 써서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우리 한국의 문화의 힘, 마음의 힘, 정신의 힘이 세계를 한번 주도할 시기가 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잘하는 스포츠를 보십시오. 골프다, 양궁이다, 다 멘탈 게임입니다. 전부 참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부동심이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몸에 힘을 빼고 욕심을 비워야 잘할 수 있는 스포츠들. 그런 것들이 한국이 세계 1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한국이야말로 참선의 나라요, 마음의 무심의 나라다. 정진의 나라요, 정신의 고향이다. 이런 것이 타너 스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현대에 이러한 타너 스님이 이제 미래를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잘 발전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너 스님의 미래학을 말씀드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단수이나 미래는 복수이다. 과거의 일은 정확하게 그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러나 미래는 말이죠. 지금 내일 어떤 사람과 만난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100% 확률은 없는 겁니다. 7, 80% 확률은 있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틀어지기 마련해요. 그래서 미래는 복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경향성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약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미래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그림을 조감도로서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 그 종지는 미래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1984년 갑자년부터 44년 갑자년까지의 큰 변혁이 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있고 한국이 그 이후에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통일도 될 거다. 그리고 한국은 미래가 밝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힘든 분들을 한국인들이 많이 자비심을 베풀고 보살행을 해서 도와주고 실천해야 된다. 불교의 부처님의 근본 자비심을 이때 실천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가십거리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부안애동하거나 세근행계해서 이상한 걸 찾고 신비한 것만 쫓아가고 그 다음에 사이비로 빠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미래 예견, 미래학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동국대 다닐 때에 이제 동국대는 이제 연극영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우리나라 이 문화예술계의 그 중추를 맡고 있는 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국대 출신에. 근데 그때에 우리 스님들에게, 성님의 스님들에게 스크린 쿼터 그거 사수를 위해서 이렇게 서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스님들이 서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렇게 방영하는데 외국 영화가 있으면 한국 영화를 일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개봉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내 영화를 좀 보호하자는 차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서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그 이 영화라든지 뭐 그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뭐 미나리라든지 뭐 이런 영화가 그냥 아카데미상을 막 그 휩쓸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적이 있었죠. 일본과 문화교류를 해서 일본과 전면적으로 문화를 수입 수출하는 것을 그 개방하자라고 했을 때 한국의 많은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문화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일본의 그 웹툰이나 만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문화에 속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분들이 많았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본이 훨씬 더 우리 거를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훨씬 더 그 유명해졌다 이거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의 가수들, 음악, 문화예술 뭐 전체가 일본에 더 한류를 가져왔다.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본의 문화 속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건 기우였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전면 개방하면 할수록 한국의 문화는 세계로 더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세계 문화 강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감정과 감성과 마음을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시나리오를 잘 씁니다. 한국인이 드라마를 구성을 하고 만들어내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잘한다는 거죠. 그 속에 그리고 어떤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학이나 이런 그 시적인 그런 감수성, 인간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공감 능력이 강하고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문학을 전공할 때에 문학 평론가 가운데 김현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김현 선생님이 그 서양 그 문예 비평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학은 쓸모가 없다. 뭐 문학 한다고 그래서 시 쓰고 소설 쓰고 뭐 그 글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뭐 별로 값어치가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문학은 쓸모가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뒷말이 걸작이죠. 그러나 그 쓸모없는 것을 쓴다. 써먹을 데가 없는 그것을 쓴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용지용 정도 될 겁니다. 쓸 데가 없는 것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뭔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별 값어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노래의 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을 울리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는 그 근본은 바로 인문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많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는 한번 문과가 죽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의 이과보다도 앞으로 문과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릴 겁니다. 이것이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동양의 정신 문명이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앞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서풍이 불었지만 앞으로 동풍이 불 거다. 동양의 핵심의 문제는 서구의 과학기술과 같은 그런 이 실질적인 학문이 실용적인 학문이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신적인 근본적인 학문들이 앞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말이죠. 공대 가고 의대만 가는 시절에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인문학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거꾸로 가야 됩니다. 불법은 세간법하고 반대 아닙니까? 그쪽이 다 유명하다 그럴 때는 이게 좋다 그럴 때는 이미 그건 이제 끝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역학이라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없다. 이건 무시당하고 있다.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 가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가 이제 말이죠. 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통이 필요한 시대다. 의학의 최고의 이 도인들이 나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병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세월을
앞으로도 살게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에는 말이죠. 의학에 반대되는 근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 마음의 이해, 인간 심리의 이해,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돼서 몸이 어떻게 병이 나고 어떻게 괴로움을 받고 있느냐고 하는 고진멸도의 그 고의 원인을 단순히 물질적 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것이 다 마음에서 왔다라고 하는 우리 불법이 앞으로 세상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크게 한번 히트를 칠 것이다. 그래서 명상 심리,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소통하고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심리 상담 같은 이런 실용학문이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동양의 유불선을 바탕으로 하고 불교 참선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마음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기술혁명, 그 다음에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혁명까지 왔지만 이제는 마음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설 거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간산사상입니다. 타너 스님의 출가하기 전에 자가 간산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건 주역의 간괴라고 하는 8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소남을 의미하고 젊은 청년을 의미하고 시만물, 종만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한국 땅에 오면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사상도 한국에 오면 결론이 한국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해서 시작을 여는 것이 또 한국이 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간방의 특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국의 기운이 전 세계에 펼쳐지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의 기운이 세계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타너 스님이 하셨던 겁니다.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너 스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는 책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타너 스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반고오화 원년 이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고시 할 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중국 신화의 주요한 인물 가운데 반고시가 있어요. 반고, 오화, 다섯오자, 화할 화자, 다섯 가지의 변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년 이민, 그 원년이 이민에 생겨난다. 뭔가 원년으로서 이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고오화라고 하는 거에 오화를 5가지를 주석에 보면요. 무술기해, 경자신축, 이민. 요걸 오화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년이 올해가 신축년이고 내년이 이민년입니다. 정역에서 말씀하셨던 이민년은 100년 이후라고 했을 때 85년이 정역이 나온 뒤에 100년인데요. 그때서부터 그 다음 갑자년 때까지 가는 이민년은 바로 내년 2022년이 이민년이 되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참 공부하면서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 대전 쪽에 충남대의 이종호 선생의 제자이신 정역을 연구하셨던 많은 분들의 그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반고오화 원년 이민으로서의 이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2022년으로 말씀하시는 그 계통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학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이미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2021년 작년에 타너 사상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올해 말이죠. 계룡산에 가서 타너 스님이 그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했던 내용의 그 기본적인 이유는 이민년이라고 하는 내년에를 맞춰가지고 한 번쯤 세상에 이런 강의도 해도 됨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주석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 되는 이민년부터는 좀 더 세상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세상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세상은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저도 대면 강의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공부를 하는 것 중심으로 했고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웹엑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한 2년 하고 났더니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러합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오지 않아도 하숙을 하지 않아도 지방에서 수업을 다 듣고 있고요. 자,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우리가 다녔던 1, 2학년하고 달라요. MT를 가고 그다음 대학 축제를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닌 새로운 이런 그 정보의 시대, 그 SNS의 시대, 이런 그 시대에서 완전히 살고 있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던 초등학생은 어떨까요?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았던 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큰 변화와 그런 습을 간직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자랄 때 이미 수업을 인터넷으로, 온라인 화면으로 수업을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앞으로 더욱더 이 정보 문화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전 세계가 몰입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발전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양상들이 이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화엄의 세계입니다. 화엄에 말씀하셨던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 어떤 사물과 사물, 사태와 사태가 전면적으로 만나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없이 만날 수 있는 세계. 사사가 무해한 세계가 바로 앞으로의 미래 세계다 이거죠.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그 다음에 모든 방송 매체, 유튜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사무해 법계의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그러셨어요. 앞으로 이제 화엄경의 시대가 한번 온다. 여러분, 이 정보의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화엄경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과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화엄경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화엄경을 공부를 해서 화엄경에 나타난 내용들의 근본 종지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정보 혁신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10년을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석 단 걸 그 교정을 보시는 걸 또 5, 6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화엄경 번역에 전신전력으로 그 법화를 이뤄냈던 그걸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생각들을 한번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옛 것을 이제 버리고 새 것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이 시대를 보시고 번역을 다 해놓으셨던 그 타너 스님의 말씀. 그리고 불교의 우리 그 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주역을 왜 이야기하며 역학을 왜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 때 이미 타너 스님은 유교에서는 주역이요, 도교에서는 노자장자요, 불교에서는 화엄이다. 이 세 가지를 회통시켜서 기독교까지 다 엮어서 타너 스님이 이미 해석을 해놓았던 부분들, 이것들이 현대의 가장 강력한 중심적인 사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보아야 되는 교과서가 되게 되는 세월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기술 문명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저렇게 했던 거는 중국이 그 세계를 제대로 보고 쫓아온 겁니다. 문혁 이후로 개혁 개방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적극적으로 과학이라든지 기술 문명, 정보 혁신이라고 하는 거에 뛰어들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 미국과 G2가 되는 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과연 중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그런 정신 문명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 과연 그들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맑고 청정해서 아메리칸 드림처럼 차이나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중국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만큼 그들은 정직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 그 좋은 그런 양질의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이제 한국이 해야 된다. 이것이 타너 스님 말씀이었어요. 진방의 세계에서 간방의 세계로 변화되어 있는 동서를 대표하는 것이 진태에서 간태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역의 이치고 타너 스님의 미래학의 핵심입니다. 동양의 정신 문명은 중국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그 중심에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타너 스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타너 스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앞으로 화엄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엄경이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그리고 사사무의 법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언어 문자로 된 최고의 경지가 사사무의 법계다. 그리고 화엄에는 십수가 등장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했을 때 10의 숫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주역이라고 하는 문왕팔계까지는 9수밖에 없어요. 정역8계의 십수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지금 바둑이나 뭐 태권도나 합기도나 다 해봐도 검도 뭐 이런 거 다 해봐도 9단까지밖에 없어요. 문왕8계에는 숫자가 9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역8계에는 십수가 등장하고 그 십수가 등장하면서 지구의 미래가 완전해지는 결실의 시대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만수다. 타너 스님이 일승 원교를 설명하면서 원이라고 하는 둥글 원자 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만하다는 게 뭐냐? 모양과 색깔과 언어가 끊어진 세계를 원이라 그랬어요. 그 원이라는 숫자는 바로 10이라는 숫자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역학에서는 무국수라 그래요. 무국. 무국이 태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십수고 그 다음 태극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1입니다. 근데 무국은 다시 십수이면서 0이 되기도 합니다. 무국은 10의 숫자의 완전한 십주 십행이라고 하는 십지까지 하는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공의 세계, 영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열리고 역학으로 십수가 나오는 역학이 열리는 세계가 오면 이제는 진정 세상은 공을 깨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바냐바라밀의 세계가 진정 한번 펼쳐질 것이다. 지금까지는요, 역학적으로 이론과 실천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세계랍니다. 이론은 이미 다 나왔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그 이론을 쫓아가지 못했던 세계가 바로 문왕팔계의 시대고 이 화엄경 이전의 시대란 말이죠. 십수가 구현되지 못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도요, 이론 물리학이 있고 그 실제 물리학이 있으면 양자역학 같은 거 보면 세계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 이미 다 나왔어요. 이미 불교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실험을 하면 그 이론적인 내용이 다 이 지구상에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추교역기라고 하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변화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한 역학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나 주역의 세계가, 화엄의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서 실현이 되는 세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욕심을 버리고 싶으나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리고 있듯이 앞으로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되는 지행이 합의를 하는 시절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보는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면 할수록 과거에 있었던 빛나는 성현들의 말씀들을 더 열심히 보고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보지 않았던 화엄경 책을 다시 열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부처님 시대 때부터 수없이 많은 참선 수행법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참선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타너 스님을 연구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미래학이니 역학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걸 요청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본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봤던 책은 선종에 관련된 선문염송과 같은 조사어록, 화두에 관련된 불교의 그 수행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타너 스님을 통해서 이 격변의 시대를 잘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참선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명상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서양 사람들 이미 다 압니다. 명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의 명상은 이제 불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의 종교적 색채를 쓱 없애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으로 그냥 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힐링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잠깐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조금 얻기 위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라는 거죠. 사바세계가 인토입니다.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그마한 어떤 그 명상 스킬을 익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요, 이 마음의 번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석압초다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같을 여자 돌석자, 누를 앞자, 풀초자, 잠시 돌로 풀을 잠깐 눌러놓은 거에 불과하다. 깊이 있는 참선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잠시 잠깐 풀을 돌로 눌러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돌이 옆으로 이렇게 뭐에 맞아가지고 살짝만 돌이 비켜나 버리면 풀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의 문제를 깊이 있는 참선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번뇌는 다시 일어나고 그 욕망은 다시 불길이 돼서 번져나갈 것이다. 이런 시대가 될수록 말법 시대가 되고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깊이 불교 공부를 짬지게 해야 되겠다. 화엄경을 꼭 보시고 참선을 꼭 하셔라 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해서 원당함에서 모셨던 큰 스님이 조계종 10대 종종이신 해암 큰 스님이셨어요. 해암 큰 스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말세의 명운은 불회복이라 말세의 운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걸 그냥 적당하게 무마해가지고 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세의 운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끝까지 간다. 이 말법 시대가 끝까지 갈 때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먹고다. 무조건 참선해라. 무조건 참선해라. 자유니 평등이니 평화니 행복이니 얘기해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등이 있냐. 다 고생감이다 이거죠. 다 고생감이다. 스님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포교가 뭐냐? 일반 신도분들과 함께 앉아주는 거다. 같이 앉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근본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참선하고 있고요. 이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 타너 스님도 그렇습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내용이 다 참선하라는 얘기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입적하실 때 스님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임종계 열반송을 부탁을 드렸더니 타너 스님이 일체 말이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근본은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고 사유가 불가능하고 생각이 불가능하고 과학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십의 세계, 원의 세계, 무심의 세계, 완전 무결한 그런 공의 세계입니다. 어느 문자로 얘기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표출해 놓은 것이 선과 화엄입니다. 그것이 기밀부의 정역에 입각하면 역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세계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불교가 이 불법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적인 그런 학문이 되는 시절이 온다. 이것이 타너 스님의 미래학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뭐 지축이 움직이고 북극물이 녹을 것이다. 이게 타너 스님의 미래학의 핵심이 아니고 타너 스님의 핵심은 이제 엄청난 격변의 시대가 오는데 그 격변의 시대 이후에는 부처님의 불법이 더욱 흥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선과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공부거리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걸 공부하게 될 것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빅데이터로 다 알 수 있는 시절이 온다 해도 내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다 깨닫기가 어렵다. 마지막 우리 인간의 과제 상황은 이 알기 어려운 이 마음, 이 일심, 이 한마음, 이 한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증득해서
성불해서 부처님처럼 대각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의 미래학을 공부해 본 결과 무엇이냐? 앞으로 십수가, 화엄에 십수가 등장한다. 십수가 등장하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0이 10이 되면 다시 0이 됩니다. 다시 근원적인 원초적인 우리의 원시 반종, 우리의 마음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성찰하고 수행하는 시절로 돌아갈 거다. 새로운 수행의 시절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일보 선생의 정역의 마지막 결론이 유학의 그 역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이 용화세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마지막 역학의 결론이 미륵불의 세계, 미륵이 하생해서 이 땅에 미륵 정토가 구현되는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륵 한 분이 구성하는 세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불성을 갖춘 자기 자성불이 발현돼서 누구나 다 지혜를 갖추는 시대가 도래하는 걸 미륵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과 다를 겁니다. 옛날처럼 미륵이 오셔가지고 그 우매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세월이 미륵불의 시대가 아니고, 미륵의 용화정토는 누구나 다 갖춘 자기의 본성을 자기 스스로 다 발현시켜가지고 견성하고 직지인심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미륵불의 시대다. 그리고 오직 이 세계는 고통받는 사람을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보살행을 하는 그런 세계가 미륵 용화정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 중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신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백두대간의 위대한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타너 스님의 민족불교 사상이고 간산 사상이고 타너 스님의 미래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타너 스님의 그 미래 예견, 미래학에 대해서 거칠게나마 저의 생각을,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바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선하고 화엄경 공부해서 그 자타일시 성불도 다 같이 견성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